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문제는 행정학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는 잘 출제되지 않았던 새로운 이론들이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난이도가 대단히 낮은 이런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령 문제 같은 경우도 전혀 출제가 되지 않았고 주로 이제 행정 이론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됐는데 앞으로의 경향성이 이제 이렇게 가면은 더 좋겠죠. 우리가 이 법령 외우는 게 워낙 힘들고 그러는데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고 행정 이론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게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각각의 출제마다 약간의 차이점들을 두고 있을 뿐이지 일단은 뭐 쉽게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문제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계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이제 공직분류제도죠. 공직분류라는 것은 공무원을 분류하는 제도를 우리가 공직분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급제는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공직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 정근대적 사회에서는 여기가 평민, 중인, 그리고 귀족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평민 출신이냐 중인 출신이냐 귀족 출신이냐 이걸 따져가지고 하위층에서 일할 것이냐 상위층에서 일할 것이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계급제는 직무를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가 아니라 인적 특성을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두 번째로 계급제는 폐쇄적 충원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폐쇄적 충원은 계급의 최하위에서 신규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는 이제 이런 각 계층마다 최하위에서 신규 채용이 이루어져요. 평민 그러면 여기서 채용이 되고 그리고 이들이 순환보직을 통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보고 상위직으로 올라가는 거고 중인은 채용이 되면 중인이 하는 담당 업무 중에서 최상위에서 채용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말단에서 채용이 돼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보고 위로 올라가고 귀족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급의 최하위에서만 신규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폐쇄적 충원이라 그러는데 계급제는 폐쇄적 충원 방식을 원칙으로 하죠. 그리고 계급제는 이렇게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행정가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급제는 철저하게 업무가 분업화되어 있지 않아요. 업무가 분업화되어 있으면 이쪽에는 이쪽의 전문 지식을 시험 보고 이쪽은 이쪽의 전문 지식을 시험 봐서 채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수평적 이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여기는 아예 이런 수평적 분업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공무원을 충원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보도록 하기 때문에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인사관리에 용이한 인사체제, 공직분류체제죠.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 2번 민츠버그가 제시한 조직 유형이 아닌 것은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론이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아주 쉽게 출제가 됐죠. 민츠버그는 조직의 구조를 조직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는데 이 구성 요소를 5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여기 이렇게 전략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라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 핵심 운영 부분,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죠. 핵심 운영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 관료 부분이 있고 막료 부분이 있고 이렇게 5개로 구성해 놓고 그리고 이 부분을 중시하는 조직, 이 부분을 중시하는 조직, 즉 어떤 부분을 중시하느냐를 가지고 조직을 5개로 구분해 나갑니다. 그래서 전략 부분을 중시하는 조직을 단순 구조라고 하고 중간 라인 부분을 중시하는 조직 구조를 사업 부조라고 하고 핵심 운영 부분을 중시하는 조직 구조를 전문가 관료제라고 하고 그리고 기술 관료를 중시하는 조직 구조를 기계적 관료제라고 하고 그리고 막료를 중시하는 조직 구조를 에드하크라시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5개의 조직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계적 관료제, 에드하크라시, 사업부제는 다 맞는 말이고 홀로크러시라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 홀로크러시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홀로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는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전체. 이걸 이야기하고 크라시는 이제 통치 체제를 이야기하죠. 크라시 이건 통치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전체가 통치한다 이걸 홀로크라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층제적 조직이 아니라 모두가 다 권한을 가지고 A, B, C, D, E 모두가 다 권한을 가지고 함께 통치해 나가는 것을 홀로크라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것도 타일 관료제의 종류 중에 하나죠. 그러나 민츠버그가 제시한 조직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뭐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했던 이론인데 시험 문제는 아주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 3번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60년대 미국 쿠바 미사일 위기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된 모형은 혼합 주사 모형이 아니라 앨리스 모형이죠. 아주 쉬운 문제죠. 그 다음 사이버네틱스 모형을 설명하는 예시로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들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거죠. 어떻게 한다? 자동 온도 조절 장치는 딱 온도를 설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25도 이상이면 반드시 차가운 바람을 불어서 이 안으로 온도가 설정되도록 하고 15도 이상 이하면 반드시 따뜻한 바람이 불어서 이 안에서 온도가 유지되도록 하는 거예요. 정부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도 딱 이렇게 인간이 살기 좋은 가장 좋은 온도가 20도라면 20도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족스러운 상태, 인간이 만족스러운 온도 수준을 딱 정해놓고 여기를 일탈하게 되면 차가운 바람이나 따뜻한 바람이 불어서 이 범위 안으로 두게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이 내년에 5%가 5% 상승이 가장 적정한 수준이라면 이 5%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만족스러운 상태를 설정하죠. 2%에서 8% 이렇게 설정을 해서 8% 이상 물가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이자율을 올려서 물가 수준을 아래로 낮추고 그리고 2% 이하로 물가 수준이 떨어지면 이건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이걸 원래 상태로 이렇게 이 범위 안으로 설정해 놓으려고 하는 거. 이런 정책을 우리가 사이버네티스 모형에 의한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규칙을 설정해가지고 이 규칙에 따라서 만족스러운 범위 내에서 불확실성을 통제해 나가려고 하는 정책 결정 모형이 바로 사이버네틱스 모형이고 사이버네틱스 모형을 설명할 때는 항상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들어서 설명을 해 나가죠. 그 다음 갈등의 준해결, 문제 중심의 탐색, 불확실성의 회피, 표준 운영 절차의 활용을 설명하는 모형은 쓰레기통 모형이 아니라 회사 모형입니다. 그 다음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 모형은 만족 모형이죠. 그러면 2번만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인데 이 문제도 아주 쉽게 난이도 하의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4번 문제, 행정이론의 발달을 오래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가학적 관리론이 가장 먼저 나온 행정이론이죠. 그래서 1880년대에 가학적 관리론이 대두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행태론이 1940년대에 등장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신행정론이 1960년대에 등장하는 거고 그리고 신공공관리론은 1980년대에 등장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행정이론들이 발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가학적 관리론, 가, 그 다음 라, 그 다음 다, 그 다음 나 이 순서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죠. 5번 문제, 엘리트론과 다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엘리트론은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고전적 엘리트론인데 먼저 고전적 엘리트론. 이 고전적 엘리트론도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유럽의 엘리트론이 있고 하나는 미국의 엘리트론이 있고 이렇습니다. 유럽의 엘리트론에는 이제 파레토, 모스카, 미첼스 이런 사람들이 유럽의 엘리트론을 제시하는데 그중에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미첼스의 가두제의 철칙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론이고 미국의 고전적 엘리트론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밀스가 있어요. 지금 시험 문제에 나와 있죠. 밀스. 그 다음 또 하나는 헌터가 있고 이렇습니다. 밀스라는 사람은 지위접근법을 제시해요. 이 사람은 누가 엘리트라고 보냐면 군, 산, 정 연합체가 엘리트라고 봐요. 군산정 연합체. 이들이 바로 엘리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군인, 그 다음에 기업체, 자본가들이죠. 그 다음에 정부 이렇게 해서 이들이 엘리트라고 해서 전국 차원의 엘리트를 규명해 나가는 이론이 바로 밀즈의 지위접근법입니다. 헌터는 명성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이건 뭐다? 바로 사회에 명성 있는 소수. 이 사람을 엘리트로 봐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기업가라든지 법률가라든지 사회봉사자라든지 NGO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엘리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국 차원의 엘리트를 규명하는 게 아니라 지역 차원의 엘리트를 규명하고 있는 거죠. 예. 그다음 두 번째로 보면 다운론이 있는데 다운론은 특정 이런 엘리트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정책 과정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정책 과정을 지배한다고 보는 이론이 다운론입니다. 다운론도 고전적 다운론이 있고 그다음에 로버트 달의 다운론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지죠. 그다음
이거 다음에 이제 신엘리트론이 나오죠. 신엘리트론은 바로 무의사결정론이 바로 신엘리트론이고 그 다음 단계로는 신다운론이 나옵니다. 신다운론은 다운론을 전제로 하면서도 뭐다? 무의사결정이 반영돼서 노동자의 의사는 묵살된다라고 보는 이론이 신다운론이죠. 뭐 이 정도 우리가 간단하게 보고 문제를 풀어보면 고전적 엘리트론에서 엘리트들은 다른 계층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엘리트론은 사회가 이온화되어 있다고 봐요. 이 사회의 이온화를 주장하죠. 사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엘리트하고 그 다음에 일반 대중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엘리트들이 정책 과정을 지배해 나가는데 엘리트들은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형성해 나가고 그 형성된 정책에 대해서 일반 대중은 지배당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트들은 이 일반 대중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얘네들은 사회가 딱 두 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일반 대중, 다른 계층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일반 대중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다음 밀스는 명성접근법이 아닙니다. 지휘접근법이죠. 이것도 우리가 여러 번 모의고사로 반복해서 풀어봤던 문제죠. 밀스는 지휘접근법이고 헌터는 명성접근법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죠. 3번 로버트 달은 권력이 분산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다운론을 전개한다. 그렇죠. 바로 이 다운론자 중에 한 명이 로버트 달이죠. 바흐라우와 바라츠는 무의사결정이 의제설정 과정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원래 바흐라우와 바르츠의 무의사결정론이 신엘리트론인데 원래는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만 무의사결정이 나타난다고 봤다가 나중에는 정책 결정 과정, 정책 집행 과정, 정책 과정 전반에서 무의사결정이 발생한다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6번 예산 불성립시에 따른 예산 종류. 예산 불성립시에 따른 예산 종류로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가예산이 있고 또 하나는 준예산이 있고 또 하나는 잠정예산이 있고 물론 답습예산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시험 문제 잘 나오지 않는 거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데 해계년도 개시일 전까지도 국회가 예산을 의결하지 못할 때 1개월치 이거를 국회가 의결해 주는 거 이렇게 하는 게 가예산이죠. 잠정예산은 해계년도 개시일 전까지 국회가 예산을 의결하지 못할 때 수개월치를 국회가 미리 의결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준예산은 해계년도 개시일 전까지 국회가 예산을 의결하지 못할 때 전년도에 준해서 사용하는 것을 준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는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거죠. 2공화국 이후에 이걸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상공화국 이후에 죄송합니다. 상공화국 이후에 준예산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그렇죠.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맞죠? 가예산은 1개월의 예산을 국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운영한 경험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1공화국 때 가예산을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거죠. 4번 잠정예산은 수개월 단위로 임시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는 것으로 가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가예산은 과거에 우리나라가 1공화국 때 사용했고 준예산은 우리나라가 2공화국 이후에 3차 개헌부터 제가 아까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3차 개헌부터 사용이 된 겁니다. 2공화국 이후 3차 개헌 이때부터 사용됐던 것이 바로 준예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우리가 워낙 많이 풀어봤던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가 있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에서는 목표의 도전성이 바로 난이도 그렇죠? 그 다음에 구체성, 명확성을 강조하였다. 그렇습니다. 목표 설정 이론은 목표가 열심히 노력했을 때 달성 가능한 수준의 목표여야 된다. 즉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 목표여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지 동기유발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내가 하루에 10시간 정도를 공부한다면 이걸 10시간을 열심히 했을 때 달성 가능한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영어 단어 하루에 50개 외우기 그 다음에 행정학 30페이지 보기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지만이 동기유발이 된다고 봤던 이론이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입니다.
그다음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로는 5단계설에서는 욕구의 좌절과 퇴행을 고려하지 못했죠.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로는 만족 진행 모형입니다. 하위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상위 욕구를 통해서 동기유발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이론인데, 하위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상위 욕구를 충족하는데 좌절이 발생하면 퇴행되는 현상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죠. 이걸 고려했던 이론이 바로 엘더퍼의 ERG 이론입니다. 그 다음 헤크만과 올드햄의 직무특성 이론에서는 유의성, 수단성, 기대감을 동기부여의 핵심으로 보았다. 이것도 틀렸죠. 이것은 브룸의 기대 이론이죠. 브룸의 기대 이론에 의하면 브룸은 특정 활동이 특정 성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감, 특정 성과가 특정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수단성, 보상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매력도인 유인가, 이 세 가지가 높아야지 동기유발이 된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은 브룸의 이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틀린 거죠. 엘더퍼의 ERG 이론에서는 위생 요인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요인을 위생 요인, 동기 요인으로 구분하고, 위생 요인은 동기유발을 하지 못하고 동기 요인만 동기유발을 한다고 본 이론은 엘더퍼의 이론이 아니라 허츠버그의 욕구 충족 이론론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1번만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입니다. 8번 품목별 예산제도. 이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 대상별 예산 분류를 우리가 품목별 예산제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를 봐보면 지출 대상별 예산 분류죠. 편성 방법을 봐보면 여기는 인건비, 물건비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해가지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써져요. 봉급이 얼마고, 그 다음에 초과 근무 수당이 얼마고, 물건비 이렇게 해서 이 물건비에 구체적인 구입 물품, 지출 항목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구입비 얼마, 그리고 유류비 얼마 이렇게 다 써놓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산서입니다. 앞으로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예산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실제 가계부가 작성이 돼요. 가계부는 결산서죠. 그래서 여기서 1월 1일부터 1월 1일 날 유류비로 얼마 썼다, 2월 8일 날 또 유류비로 얼마 썼다, 이게 쭉 해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유류비로 쓴 돈이 만일 2억이다. 그런데 원래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는 1억 8천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것은 2천만 원의 초과 지출이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뭘 하는 거예요? 이 담당자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내리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여기 항목에 전혀 써져 있지 않는 어떤 항목에 돈을 썼다라고 가계부에 작성이 이루어져 있다면, 결산서에 작성이 이루어져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통제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뭐에 초점이 있다? 예산서에 써져 있는 대로 돈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처가 지출이나 불법 지출을 통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예산제도가 바로 바로 품목별 예산제도죠. 미국에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렇습니다. 이건 통제 중심의 예산제도, 즉 이렇게 초과 지출이나 불법 지출을 통제할 목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제도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고, 부패가 없어지면 행정은 능률성이 향상되는 측면이 있어요. 돈이 횡령되거나 잘못되게 빠져나가거나 이런 걸 못하도록 해놨으니까 결국 부정부패를 막게 되면 행정의 능률성이 향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정부 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계획과 우선순위 결정에 유리하다. 여기는 사업이 전혀 명시되지 않아요. 인건비, 물건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사업이나 활동에 대한 사업 계획이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얘네들은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제지향적 예산제도죠. 계속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초과 지출이나 불법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예산제도죠. 당연히 이것은 사업이 나오지 않아요. 사업이 나와야지 사업의 성과 파악이 용이하거든요. 사업의 목표, 성과는 항상 여러분들이 뭐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목표 달성도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목표를 전혀 알 수가 없죠. 목표를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의 지출 성과에 대한 파악이 곤란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건 맞는 거죠. 그럼 8번에서는 틀린 지문은 2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 블랙스버그 선언은 잘 안 나왔던 행정 이론인데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선생님 책에는 다 나와 있죠. 블랙스버그 선언이. 청론에도 나와 있고 조직론에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첫째 뭘 비판하는 거냐면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해요.
그럼 이 신공공관리론을 왜 비판하냐? 이걸 비판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신공공관리론이 자꾸 뭘 비판한다는 거야? 관료제, 그 다음에 직업공무원들을 너무너무 심하게 비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공관리론을 봐보면 관료제는 아주 썩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관료제를 타파해라. 그 다음에 직업공무원을 활용하기보다는 임기제 공무원을 활용하거나 시간제 공무원을 활용해라. 직업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를 비판하는 게 신공관리론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블랙스버그 선언은 뭘 이야기하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관료들은 정말 일을 잘한다. 관료제는 효율적인 거고 직업공무원들은 아주 능력 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랙스버그 선언은 관료제 옹호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 책에 어디에 써져 있냐면 관료제 옹호론의 한 파트에 조직론에 써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총론에도 이게 써져 있는데 이 블랙스버그 선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실제 신공관리론이 관료제와 직업공무원제가 정말 일 못한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뭘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치인들의 뭐다? 관료 후려치기라는 거예요. 관료 후려치기. 근거 없이 뭘 하는 거야? 관료를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관료 후려치기라 그러는데 그럼 정치인들은 왜 관료 후려치기를 하느냐? 그래야지 국민으로부터 표를 얻기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 때 뭐라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썩어 있고 부패하고 더럽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걸 개혁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인력들 다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또 다음 정권에 들어설 때도 통치 세력들은 또 뭘 하겠어요? 근거 없이 관료제를 후려치기 하기 시작합니다. 공무원들이 부패하고 썩어 있으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겠어 작은 정부를 추구해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 내가 바로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관료제하고 직업공무원제는 아주 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근거 없이 관료를 후려치기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뭐가 이루어졌다. 바로 이런 관료제나 직업공무원제를 비판할 목적으로 신공관리론이 대두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론을 봐보면 블랙스버그 선언은 행정의 정당성을 침해하는 정치 사회적 상황을 비판했다. 정치 사회적 상황이 다 뭐예요? 바로 관료제 비판인 거예요. 정치적 측면에서 관료제를 비판하고 또 국민들이 또 공무원들을 비판하고 공무원들은 무능하고 부패하고 내가 세금 주는 사람들인데 내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진짜 일 안 한다. 이런 정치 사회적 상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은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냐? 바로 이 정치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근거 없이 관료를 막 두드러 패고 언론에다 대놓고 공무원들 일 안 한다, 쓰레기다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다니까 결국 국민들의 인식도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 공무원들은 정말 쓰레기고 더러운 놈들이구나 이런 인식이 된 것이다. 실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블랙스버그 선언입니다. 그래서 블랙스버그 선언이 이거예요. 행정재정립운동입니다. 행정재정립운동은 직업공무원제를 옹호하고 관료제를 옹호합니다. 그 다음 행정재정립운동은 정부를 재창조하기보다는 재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하도 근거 없이 관료들을 두드러 패고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행정을 나쁜 것으로 인식하고 공무원들을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거 잘못됐다. 새롭게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를 재창조한다. 이게 정부 재창조론은 뭐 이야기하겠어요? 신공공관리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공공관리론. 이 신공공관리론이 정부를 뭐 하는 거예요? 재창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공관리론은 이게 아니다. 뭐다? 행정을 잘못 인식하고 있어서 그렇건 관료제를 잘못 인식해서 그런 것이다. 또는 직업공무원을 잘못 인식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재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맞죠? 블랙스버그 선언은 신행정학의 태동을 가져왔다. 이 틀렸죠. 이건 신공공관리론 이후에 등장한 이론이에요. 블랙스버그 선언은 신공공관리론이 1980년대에 등장하고 1980년대 후반에 뭐가 나오냐면 블랙스버그 선언이 나오죠. 그러니까 블랙스버그 선언은 신행정학의 태동을 가져온 게 아니라 신행정학으로부터 뭐다? 지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행정학의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는 게 블랙스버그 선언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죠. 신행정학은 1960년대 이론이고 블랙스버그 선언은 1990년대 이론이기 때문에 신행정학의 태동을 가져온 게 아니라 신행정학의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표현돼야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로 들어와서 봐보겠습니다. 정부 예산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금은 예산 원칙의 일반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기금은 정부가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세입 세출 예산 외로 운영되는 자금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금은 예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완전성의 원칙에 반하는 제도고 통일성의 원칙에 반하는 제도고 그렇죠. 그리고 아주 신축적으로 운영이 되죠. 그러면 맞는 거죠. 특별 예산은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예산이죠. 일반 회계와 별도로 특별 회계를 작성하는데 어떤 것만 특별 회계로 작성하냐면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로 충당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즉 통일성의 원칙에 반하는 예산만을 특별 회계로 작성하죠.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과 달리 예산 편성에 있어서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지 않는다. 틀렸죠? 특별회계도 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결산 과정에서도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기금은 예산 통일성의 원칙의 예다. 특별회계도 예산 통일성의 원칙의 예입니다. 통일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로 연계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건데 농어촌 발전기금 이러면 농어촌 발전기금에 들어온 수입은 어디에만 써야 돼요? 농어촌 발전 목적에만 써야 되기 때문에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로 연계해 놓고 있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회계도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로 연계할 필요가 있을 때 작성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10번에 틀린 지문은 3번만 틀린 지문이죠. 11번 문제, 지방정부의 사무. 지방정부의 사무는 자치사무, 단체임사무, 기관임사무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되고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사무입니다. 이거는 중앙정부가 통제할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사후적으로 합법적인 통제만 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 통제라는 것은 법령 위반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때만 통제할 수 있다. 그것도 법령 위반 사항이 이루어진 이후에 사후적으로. 그 다음 단체임 사무는 국가적 이해관계와 지방적 이해관계가 모두 있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된 사무입니다. 이거는 국가적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뭐한다? 바로 한목적적 통제까지 가능하다. 한목적적 통제라는 것은 공익저해에 대한 통제입니다. 그래서 사후적이고 합법적이고 한목적적 통제까지 가능하다. 그 다음 기관임 사무는 지방적 이해관계는 없고 국가적 이해관계만 있는 사무인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는 사무입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기관의 일부분이에요. 국가기관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기관임 사무는 국가적 이해관계만 있지 지방적 이해관계는 전혀 없는 사무예요. 그래서 기관임 사무에 처리에 드는 경비는 무조건 다 누가 돼야 된다? 국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부담한다 이러면 틀리죠. 단체 이임 사무는 집행기관의 장에게 사무를 임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게 임합니다. 그럼 당연히 맞는 거죠. 지방의회는 단체임 사무, 이건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에게 임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장과 의회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회가 반드시 관여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래서 지방의회는 단체임 사무의 처리 과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맞죠? 중앙정부는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사후적이고 합법적인 통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1번만 틀린 거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경비를 조달하는 사무는 단체임 사무입니다. 단체임 사무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국가적 이해관계도 있고 지방적 이해관계도 있는 사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모두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거고 기관임 사무는 국가적 이해관계만 있는 사무이기 때문에 전액 국가,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경비를 지원해야 되는 사무이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2번 대표관료제. 우리나라는 양성 채용 목표제, 장애인 의무 고용제 등 다양한 균형인사 정책을 통해 대표관료제의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관료제를 균형인사제도라고 그러고 균형인사제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양성, 장애인, 과학기술인재, 저소득층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비수도권 인재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번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실적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인사제도다. 틀렸죠.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와 대립됩니다. 실적주의는 자격과 능력에 따른 공직 임용으로 능력을 가지고 공무원을 채용하는 제도라면 대표관료제는 다소 능력이 미진하다 하더라도
사회 소외계층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을 우대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적주의와 대표관료제는 행정 현실에서 서로 충돌되죠. 실적주의를 비판하고 등장한 게 대표관료제죠. 실적주의는 형식적 기획운동만을 추구한다면 대표관료제는 실질적 기획운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게 아니라 실적주의 이념을 비판하고 등장하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는 할당제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남녀 고용할당제도 있고 장애인 의무할당제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특정 집단은 우대받게 되는 거고 다른 집단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임용 전 사회화가 임용 후 행태를 자동으로 보장한다는 가정하에 전개되고 왔다. 임용 전 사회화.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할 때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할 때 1차 사회화, 2차 사회화 이런 것들을 공부했잖아요. 1차 사회화는 태어나가지고 바로 교육을 받는 과정이 1차 사회화예요. 2차 사회화는 대표관리제와 관련해서 보면 공직에 임용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을 2차 사회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성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여성의 이해관계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성으로 태어났다면 여성으로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여성의 이해관계를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여성의 대표로 공직에 참여시켜주면 그들이 여성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있는 게 대표관료제죠. 선생님이 대표관료제를 설명할 때 항상 가정하고 현실을 구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건 뭐다? 임용 전 사회화, 이게 1차 사회화입니다. 내가 여성으로 태어났을 때 여성으로서의 교육을 받는 거 이런 겁니다. 임용 후의 행태를 자동으로 보장한다는 가정하에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내가 여성으로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공무원 시험을 합격해서 공무원이 되면 이제 뭐 한다? 다시 공직사회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서 공무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내가 장애인이어서 장애인의 이해관계를 잘 대변하고 장애인들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공무원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장애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보다는 공무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 다시 한번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재교육과정, 재사회화 과정 또는 2차 사회화 과정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다 맞는 지문인데 2번만 틀린 지문이죠. 13번. 킹던이 제시한 정책 흐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킹던은 쓰레기통 모형을 그대로 전제로 합니다. 쓰레기통 모형이 가정하고 있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쓰레기통 모형이 이 네 가지를 제시했다면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 이렇게 제시했다면 이걸 약간 바꾼 거죠. 이 정책의 창의로는 문제의 흐름, 해결책이 다른 말로 정책이에요. 정책의 흐름, 그 다음 정치의 흐름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흐름이 서로 독립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우연한 계기로 결합이 이루어지면 정책의 창문이 열려서 정부 의지화된다고 보는 이론이죠. 그래서 킹던이 제시한 정책의 창이론은 쓰레기통 모형을 발전시킨 것이고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이 서로 독립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우연한 계기로 결합이 이루어지면 창문이 열려서 정부 의지화 된다고 보는 이론이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사바티어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죠. 경쟁하는 연합의 자원과 신념 체계를 강조한다. 이것은 바로 사바티어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의 주요 내용들을 써놓고 있는 것이니까 기억번만 틀리고 니은번과 디귿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죠. 14번. 행정의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합리성이라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적의 수단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합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 목표 달성의 최적의 수단이 되느냐의 여부를 가리는 개념이다. 맞죠? 효율성은 목표 달성도를 의미하고 틀렸죠? 목표 달성도는 바로 효과성을 의미합니다.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단어하고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라고 선생님 늘 이야기했습니다. 효율성과 능률성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만 이거를 좁은 의미로 보게 되면 좁은 의미 이러면 이제 투입 대비 산출이죠. 이걸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뭐가 된다? 바로 능률성과 효과성이 결합된 개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산출을 기하되 뭐다? 그 산출이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그래서 이걸 줄여서 이야기하면 투입 대비 목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예. 또는 결과. 목표 달성도를 우리가 다른 말로 결과라 그러니까 투입 대비 결과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2번은 틀린 지문이죠. 자율적 책임은 공무원 개인의
양심에 기반한 책임입니다. 근데 여기에 양심은 뭐다? 직업적 양심. 정무원 개인이 자신의 전문 지식과 직업적 윤리감에 입각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자율적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행정의 민주성은 국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관료 조직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측면에도 고려된다. 그렇죠. 행정의 민주성은 대내적 민주성은 조직 내부의 민주성을 의미하고 대외적 민주성은 시민과의 관계 측면에서 민주성, 이렇게 두 가지로 다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다 맞는 말이고 2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15번 근무 성적 평정상의 오류. 평정자가 피평가자를 잘 모르는 경우 집중화 경향,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중간 점수를 주는 거,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평정자의 평정 기준이 일정치 않아서 엄격화와 간대화가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 오류를 우리가 총계적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초기 실적이나 최근의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적 오류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첫머리 효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연쇄 효과가 아니죠. 연쇄 효과는 하나의 평정 요소에 대한 평정 결과가 다른 유사한 평정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연쇄 효과는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적 오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머리 효과하고 근접 오류가 있죠. 첫머리 효과는 금평 기간에 초기 실적만을 과다평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근접 오류는 금평 기간에 가까운 시기의 업적만을 과다평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3번이 틀린 거죠. 4번 관대화 경향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강제배분법을 활용할 수 있다. 관대화 경향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제배분법을 통해서 최상위 등급은 일정 한도로만 제한하고 그 다음에 최하위 등급도 일정 한도로 제한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폐단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3번만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16번 라이트의 정부 간 관계 모형. 라이트는 정부 간 관계 모형을 미국 정부를 중심으로 미국 정부를 중심으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첫째 포괄곤이형이 있고 대등곤이형이 있고, 대등곤이형을 다른 말로 분리곤이형이라고도 합니다. 분리곤이형도 있고 그 다음에 중첩곤이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을 합니다. 포괄곤이형은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감싸고 있고 그 다음에 주정부는 지방정부를 감싸고 있는 형태예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연방정부가 주정부에게 지시와 명령을 내리고 주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지시와 명령을 내리는 관계다, 이렇게 보는 게 포괄곤이형입니다. 대등곤이형은 연방정부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주정부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주정부 내에 지방정부가 있는 형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연방정부와 주정부 관계는 대등관계예요. 그러나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종속관계입니다. 지방정부가 주정부에 종속돼 있다고 보는 거죠. 중첩곤이형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서로 상호 독립적이면서도 또 상호 협조적이야. 이렇게 중첩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협력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모형이 중첩곤이형이고, 라이트는 이게 가장 좋은 모형이다, 이게 가장 규범적 모형이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문제를 풀어보면 정부 간 상호 권력관계와 상호 의존관계, 기능적 상호 의존관계를 기준으로 정부 간 관계 모델을 세 가지로 제시한다. 맞죠? 대등곤이형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모두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틀렸죠?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서로 대등관계,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관계로 봅니다. 내포곤이형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를 수직적 포함관계로 본다. 이 포괄곤이형을 다른 말로 내포곤이형이라고 이야기해요. 내포하고 있잖아요.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내포하고 주정부가 지방정부를 내포하고 있죠. 중첩곤이형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상호 독립적인 실체, 상호 독립적으로 있으면서 또 서로 협력해 나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체로 존재하며 협력적 관계라고 본다. 맞죠? 그러면 답은 2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17번 변혁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도 워낙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10초 안에 풀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변혁적 리더십은 네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카리스마, 영감, 지적 자극, 개별적 고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도전적인 목표와 임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바로 영감입니다. 구성원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한다. 개별적 배려. 4번으로 보면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재구성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자극한다. 지적 자극이죠. 그러나 보상과 예의 관리를 중시하는 것은 뭐다? 거래적 리더십. 바로 변혁적 리더십의 변혁적 리더십과 대립되는 리더십으로 거래적 리더십이 있는데, 거래적 리더십은 보상과 예에 의한 관리를 중시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틀린 거죠. 그래서 1번, 2번, 4번만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는 틀린 지문입니다. 18번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론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공공가치라는 단어만 알아도 문제 쉽게 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신공공관리론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사익추구의 관리기법을 그대로 도입해와요. 사익추구. 사익추구의 관리기법을 그대로 도입해 오기 때문에 이 공공가치 창출론은 뭘 비판한다? 사익추구의 관리기법을 그대로 도입해 오는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해요. 그리고 행정은 뭘 해야 된다?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공공가치를 창출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무어가 뭘 제시하냐면 전략적 삼각형 모형을 제시해요. 이게 전략적 삼각형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공공가치입니다. 여기 공공가치. 여기. 이 공공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얻어야 된다? 바로 여기가 정당성과 지지예요. 이거는 시민들로부터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당성과 지지. 그리고 여기에서 뭐다? 핵심 운영이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핵심 운영은 공무원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공무원의 조직과 인력과 예산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조직과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공공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전략적 삼각형 개념입니다. 그래서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론은 이렇게 정당성과 국민의 지지를 얻으면서도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공공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것을 강조하는 모형이 바로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론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정당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 방법이다. 항상 이게 다 신공공관리론과 관련돼 있어요. 신공공관리론이 무비판적으로 사기업체의 관리기법을 도입하기 때문에 공사행정 이론론의 시각이고 경영과 똑같다고 보게 되는 거잖아요. 행정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행정이 존립가치가 없어집니다. 아, 경영학이 있으면 되지 뭐하러 행정학이 필요하냐 이런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다? 경영관리기법, 이렇게 사익추구의 관리기법인 경영관리기법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전략적 삼각형 개념을 제시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익추구관리기법은 저는 의미가 없다. 공공가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얘네들은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는 관점이지 신공공관리론을 중시하거나 강조하는 관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죠. 19번 로이의 정책 유형과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정책 유형에는 없지만 알몬드와 파엘의 정책 유형에는 있는 것은, 이건 뭐 선생님이 늘 외우라고 했던 거죠.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알몬드에서 알, 상, 추 이렇게 외우라 그랬습니다. 상징정책, 추출정책. 나머지는 다른 모든 정책 유형자들이 다 제시합니다. 규제정책과 배분정책 이렇게. 다만 알몬드는 뭘 인식하지는 못했다. 알몬드와 파일은 재분배 정책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로이부터는 규제, 배분, 그리고 재분배를 인식하죠. 여기는 구성정책을 독특하게 제시를 했고, 그 다음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규제정책을 두 개로 나눴다. 그래서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그 다음 배분정책, 재분배 정책 이렇게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솔즈베리가 있는데 솔즈베리는 똑같아요. 규제, 배분, 재분배를 제시하는데 독특한 것으로 자율규제 정책을 하나 더 제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이것도 답은 1번.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20번 정부 예산 팽창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우리가 지방직 모의고사에서 이미 풀어봤던 거죠. 첫째, 와그네의 경비팽창의 법칙이 있습니다. 와그네의 경비팽창의 법칙은 국민소득의 증가보다도 정부 팽창이 더욱더 크게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맞죠. 경제 발전에 따라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 국민소득이 증가합니다. 국민소득의 증가가 이루어지는데 국민소득의 증가보다도 더 빠르게 정부 예산이 증가한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국민의 욕구 부응을 위한, 왜? 국민들의 요구가 더 많아지니까
공공재 증가로 인해 정부 예산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피콕과 와이즈만은 국가 위기 시에 국민들의 조세 허용 수준이 증가하고 그 조세 허용 수준이 증가해서 조세가 증가되었다면 국가 위기가 극복된다 하더라도 조세 감면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부 팽창이 지속화된다고 보는 이론이 피콕과 와이즈만의 전이효과 대치효과죠. 선생님이 다 설명을 했던 것처럼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자면 IMF가 터졌다. 지금 현재 국민들의 조선 수준은 이만큼인데 IMF가 터졌다면 통치권자가 나와서 국민들을 설득시킵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 망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조세 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세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통치권자가 나와요. 나와서 국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택으로 드디어 IMF를 극복했습니다. 그럼 극복했으면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세가 올랐으니까 극복이 됐으면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돼 갑니다. 그 다음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김정은이가 또 우리나라에 미사일을 쏴고 못된 짓거리를 해요. 그러면 또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 여러분 북한이 도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 무기를 더욱더 잘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세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쭉 지속되다가 남북 간의 하위 무드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전쟁의 위험성이 아예 없는 국가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데로 계속 사용되게 또 새로운 위기 상태가 많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국가 위기 시에 조세가 증가하고 그리고 그 위기가 극복된다 하더라도 공공지출이 그 이전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피콕과 와이즈만의 전이효과 대치효과죠. 피콕과 와이즈만은 전쟁과 같은 사회적 변동이 끝난 후에도 공공지출이 그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데에서 예산 팽창의 원인을 찾고 있다. 그 다음 보몰병. 보몰병은 노동집약성과 자본집약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봐보면 Y는 F, L, K 이렇게 돼 있어요. 노동과 자본의 기술적 결합으로 생산이 이루어져. 어떤 것이든 간에. 근데 어떤 산업체는 노동이 중시되는 산업체가 있는 거고 어떤 산업체는 자본, 기계가 중시되는 산업체가 있어요. 만일 현대자동차가 로봇가 자동차를 다 조립한다. 그럼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럼 이게 중시되는 거죠. 근데 어떤 김치 공장에서는 사람이 직접 김치를 담근다. 그럼 거기는 기계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노동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노동집약적 산업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업은 기본적으로 자본집약적 성격이 강해요. 자본집약적 성격이 강해서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기술 발전이 생산비를 크게 절감시켜. 기계값이 떨어지니까.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기술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근데 행정은 그렇지 않아요. 행정은 기계가 더 중요하냐 사람이 더 중요하냐 그럼 무조건 사람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계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여러분들 행정이라는 게 꼭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띄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수많은 지역 주민들과 대화하고 각각의 개별적인 요구들 또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하고 위로를 해드리고 태풍으로 집이 날아갔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다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은 기계로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해요. 여기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는 기술이 발전된다 하더라도 이건 생산비 절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기업은 생산비 절감이 용이하지만 행정은 생산비 절감이 곤란하다.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걸 보면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생산력 격차를 통해 그렇죠. 여기는 생산력이 크게 증진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생산비로 써놨으니까 내려간다고 써있는지 생산비가 내려간다는 것은 생산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부 예산의 팽창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죠. 파킨슨은 관료들이 자신들의 권력 극대화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자기 부처의 예산을 추구함에 따라 정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이건 파킨슨의 이론이 아니라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이론이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알죠. 파킨슨은 인력 증가를 설명하는 이론이고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이론은 예산 극대화를 설명하는 이론이라서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들 이거 답을 다 잘 찍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1번, 2번, 3번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라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길게 했을 뿐이고 답을 찾는 데는 워낙 쉽죠. 파킨슨의 법칙이 아니라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이론이 관료들이 자신들의 권력 극대화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증가시켜 나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지문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 쭉 풀어봤는데 행정학은 문제가 아주 쉽게 출제됐어요. 이번에는. 그리고 법령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까다롭게 느끼는 문제들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하여간 다른 과목 그리고 행정학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잘 점검을 잘 해두시고
여기까지 해설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